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의 모습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가운데고요. 오늘은 한국의 그동안의 군사 분야를 쭉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왜곡된 병역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철수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 저희들이 한국의 그 군대 분야에서도 국방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국 군대의 경우 이제 아무리 군대에서 군사 작전을 세워봤자 기본적으로 이제 주한미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장군들, 별의 스타 이런 장성들도 군사작전보다 수립보다는 군대 행정, 관리 업무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군대에서는 전투를 막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전투를 내세우는 것과 행정 업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행정 업무가 중심이 되는 거 맞죠? 예, 실제로 보면 이제 군사작전 자체가 우리 군의 군사작전이 주한미군의 대북 군사작전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뭐 키 리저브 훈련, 작전계획 5027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이제 주한미군의 구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이 가질 수 있는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주한미군의 군사작전권 그 영역 내에서 그 네. 구상 내에서만 허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관급 대령들의 이제 장군 인사 승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인사 요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작전 능력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관리 능력. 사실 이 부대가 사고 쳤냐 안 쳤냐.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로 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투 잘한다 이것보다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해왔는가 이런 약간 그런 게 이제 승진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군부대 사고 한번 터지면 네. 그럼 그대로 장성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옷 벗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실제 군대 뭐 영관급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군 장병들도 이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대장은 자기 대대에 사고가 안 나는 것을 최우선무로 삼게 되고 중대장은 자기 중대에 이제 사병 관리가 기본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예비역 장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 인터넷 자료들에도 이런 이제 지적이나 비판들이 많아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네. 우리 군은 경계 근무를 쓸 때 네. 물론 이제 최전방 부대나 해안 부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반 부대 경계병들의 경우는 실탄이 지급되지 않는 거죠. 경계를 서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탄창. 그래서 이제 총에다가 이제 이를테면 K2 소총이 있으면 네. 그 이제 이른바 자동 연발이 되기 때문에 탄환이 한 발 한 발을 채우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묶어 놓는 탄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총에 끼는 거? 네. 그 탄창조차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이 경계라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경계는 적의 기습이나 특히나 이제 뭐 우리 군의 논리를 따져볼 때 예를 들면 간첩 활동 이런 것과 같은 이런 예기치 못한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면서 지키는 활동 이런 부분이 바로 경계 활동이 되겠는데 예. 적의 침입을 막아야 되는데 실탄이 없다. 예. 이것은 사실 그 경계병들이 보고만 할 수 있을 뿐. 지금 뭐 위에서 쳐들어왔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경계 업무가 네. 상당히 이상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사병들에게 섣불리 실탄을 나눠줬다가 네. 자칫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예. 그러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부대 사실상 그 지휘관은 실제로 전역해야 되는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를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루된 게 아니냐 볼 수 있는 것이죠. 실탄도 없고 탄창도 없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 것은 그 총을 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저거네요. 장식품. 하나의 개머리판을 휘두를 수 있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거죠. 오면 때리라. 예. 그래서 어차피 실탄도 없으면 총은 왜 들고 있는가. 상당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렸을 때 보여주기 행정이 극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실탄이 지급 안 된다는 건 처음 들었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뭐 또 다른 이야기, 뭐 사례는 없습니까?
예, 예전에 우리 국군의 이 보여주기 행정 이 상당히 문제가 큰데요. 네. 또 하나는 예전에는 전투복을 다림질했어요. 전투복을 예, 그래서 이제 사병들이 이른바 각 잡는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전투복을 입을 때 어깨선을 정확하게 다림선을 내 가지고 이제 딱 반듯하게 그렇게 이제 입는 그런 것들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복은 다림질하면 안 돼요. 왜요? 왜 그러냐면 전투 시에 실제 전투가 벌어질 때 야간 투시경으로 정찰을 하게 되면 네. 그 경우에 전투복을 다림질했을 때 그 다림질 선이 야간 투시경에 매우 포착이 잘 되기 때문이죠. 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군의 전투복도 체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얼룩 무늬에서 지금은 약간 디지털 무늬로 변환됐죠. 예. 그 디지털 무늬로 변환된 이유가 각종 전자장비나 이제 투시경에 포착이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건데 물론 이거는 뭐 예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 군대도 다림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까지도 예,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군 장성들의 경우를 보면 네. 전투복과 달리 정식 예복이 지급이 됩니다. 그 있지 예복이요? 않습니까? 이제 이 왼쪽 가슴에 이 각종 이제 그 훈장 같은 거 달고. 훈장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활동했던 군 부대들을 이제 좀 찍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왼쪽 가슴에 자그마한 네모난 판때기 같은 것들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 입는 그 옷, 그게 바로 이제 정식 예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시나 작전 시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착용하는 전투복을 다림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예복을 입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 주한미군들, 예, 뭐 우리가 또 미군들이 우리 이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군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미군 장성들을 볼 때 그 사람들 전투복 다림질 안 해요. 신문이나 언론 사진 같은 거 가만히 보시게 되면 뭐 그냥 쭈글쭈글한 옷 그냥 입고 다니거든요. 예,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예. 사실상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전투복을 다림질하는 군대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 이제 이런 사회적 비판들이 일다 보니까 군 내에서도 전투복을 다림질하는 행위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제 이런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 왔다는 점이 우리 군의 행정, 예, 전시 행정, 그 전시가 이제 전쟁 상황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에 좀 심각한 예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뭐 그 군복 얘기서부터 해봤는데 솔직히 참 이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은 군대 문화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별로라고 생각하고 실제 뭐 가서 고생은 하는데 인정도 못 받고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민들도 인정을 별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가 이런 하나의 작은 사례지만 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 국민들이 군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또 자세한 통계 자료도 있는데요. 네.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였습니다. 2010년 11월 달에 문화경영연구원 CMN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의 이 조정열 교수님, 이 팀이 2010년에 이제 서울시민 2,000명 가량을 상대로 전체 정부 부처의 업무 처리 방식과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한번 조사한 그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능한 정부 부처로 네. 국방부 1등입니다. 예. 전체 답변자의 18.4%가 국방부를 지목을 했고 통일부도 있습니다. 아, 통일부요? 통일부 10.7%. 그리고 외교통상부가 있습니다. 주로 한미 관계를 담당하죠. 8.3%. 아니 뭐 나라의 주요한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부서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북 라인, 대미 라인, 예, 그 두 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두 라인을 담당하는 이 세 부처가 가장 무능한 정부 부처로 이제 꼽혔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이제 이 중에서도 국방부가 1등을 했다는 부분이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힘든 일이 가장 많을 것 같은 부처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국민의 11.6%. 그리고 또한 가장 비리가 많을 것 같은 부처. 여기에서도 국방부가 1위를 차지했죠. 다 1등하네요. 그리고 가장 권위적인 부처. 여기에서도 1위를 차지했죠. 오, 사관학? 그래서 사실상 불명예 사관왕의 이제 징기록을 수립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군대는 어찌 보면 이 비효율과 그리고 억압, 통제의 대명사로 군대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군대의 부정적인 인식을 이 며칠 만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매우 이제 적죠. 예. 그리고 우리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이 한국군의 문제점을 군대라는 네. 군대야 다 그렇지 뭐. 아, 군대 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제 한국의 군부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군대야 다 그렇지 않냐. 이런 식의 뭐 잘못된 인식으로까지 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군대를 기피하는 것부터가 지금 국가 안보의 위기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온 나라가 확고한 안보 태세, 철통 같은 국방 속에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했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높지 않았습니까? 경제도 국방이 안정되어야 발전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데 이 국가 안보를 등한시하고 있어. 특히 이 젊은 친구들 큰일입니다 이거.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북한은 말이죠. 이 틈을 노린다고요. 네,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엔 군대가 기피 대상이 아니었다. 그 옛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마다 웬만한 군대를 안 갔으면 하는 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안 간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신의 아들은 아주 급 높은 사람들 많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의 아들. 그 병역의 문제가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네. 아들이 다 콩나물처럼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전화하신 분 말씀대로 옛날에 안 그랬고, 우리가 요즘, 그래서 군대 잘 가고 나라가 튼튼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제 군의 지난 날을 따져보면 한국군은 뿌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네. 뿌리 한번 우리가 말씀했죠. 그렇죠. 한국군의 창설 당시에 당시는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국방경비대로부터 출발했었죠. 네네. 그때 국방경비대 창설에 참여했던 장교들이 대부분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만주군관학교 출신이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본의 장교였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식민지 강점 시기에 일본군 장교들이 지금 우리 군의 첫 뿌리, 가장 이제 초창기 이 인사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군 지휘 장교가 일본군 출신이다 보니까, 그죠? 한국군에 자연스럽게 일본식 문화가 깊숙이 침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네. 이제 조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 군대 그러면 제국주의 군대, 예전에 그 가미가제 특공대, 네. 그리고 막 그 텐노 헤이카 반자이 하면서 막 좀 뭔가 좀 광신도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군국주의 문화가 우리 군에도 여과 없이 그렇게 유입돼 버린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말 나온 김에 군국주의에 대해 말씀을 드려본다면 군국주의는 국민이나 군인 대중의 지향과 정서와는 관계없이 이 다수 대중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오로지 권력 상층부의 요구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한 민주적 토론이 일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파시즘적 강압체제를 의미하게 되겠죠. 이러한 체제에서 형성될 수 있는 군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관과 부하가 서로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 상관이 부하를 이제 소유하는 어찌 본다면 네. 일단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예. 물론 이제 군대는 명령이 명령입니다만 그렇죠. 그 명령의 체계 자체가 어떠한 명령들이 내려오는가라고 했을 때 상관이 부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이 매우 불평등한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군 내에서 군의 작전의 개념에서 불평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군 내에 인간 대 인간의 이 관계가 매우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돼 버릴 수 없는 그래서 사실 군국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제가 흔히 말하는 뭐 별을 날거나 영관급 이렇게 대령 뭐 이런 사람 되면 운전하고 다니는 그 네. 비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일이 그
뭐 대령이나 뭐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 일만 해주는 게 아니라 군대 필요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사병 네. 노예처럼 뭐 가족한테 뭐 부인님 뭐 차 태워다 드리고 그렇죠. 이런 일도 많이 한다 이런 일 거의 들었어요. 사유화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군의 창군 이래 군대 내에서는 상관에 의한 이제 부하 사병의 구타 행위가 사실상 정말 빈번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군국주의 문화가 한국 사회 전체로 파급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선생이 학생들을 두드러 패고 대학에서는 선배가 후배들을 때리고 군대에서는 선임병사가 후임들을 때리고 뭐 이렇게 사실 지난 8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은 하나의 구타의 나라 그런 그런 인식이 관행처럼 여겨졌던 그런 어두운 시대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이 나온 김에 이걸 더 좀 얘기하면 군부대 내 구타 사건 많이 솔직히 회자가 되죠. 회자가 됐었고 뭐 이제 일상적인 거라고 뭐 워낙 많이 인식을 해요. 하지만 워낙 이게 일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가 돼서 크게 터지는 일도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만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저기 상당히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요. 그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이나 정서, 특히나 군부대의 정서들을 좀 나타내는데 가장 적절한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1962년도입니다. 1962년도에 최영호 일병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 최영호 일병이 서울대학교 학생이었어요. 서울대 물리대 4학년을 다니다가 입대를 했는데 고참들을 M1 소총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군이 M1 소총은 그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 전쟁 때까지 사용하던 이제 주력 소총이었습니다. M1 소총을 쏴가지고 고참 2명을 살상케 하고 본인은 자살을 시도했으나 자살에 실패했던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냐면 그 최용호 일병의 여자친구가 연애 편지를 이제 쭉 보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내무반에 있는 이른바 이제 병장이나 상병들이 고참 그 연애 편지를 뺏어 가지고 이제 뜯어보고 그리고 막 희롱했다는 것이죠. 막 뭐라고 막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참지 못한 최 일병이 거기에 이제 대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군부대 정서에서 고참에게 대들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참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막 구타당하게 된 그가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총을 쐈던 그러한 이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사건이 이제 상당히 좀 특히나 서울대생이었고 뭐 그 당시 정서가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만 결국에 이 최일병은 군사재판에서 상관 살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이제 총사령이 집행이 됐었죠. 이렇듯 이제 군대에서 구타나 폭언, 희롱 등의 사건은 뭐 이러한 초대형 사건이 있을 때만 있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일비재했었죠. 실제로 그렇죠. 이제 군에 다녀오신 분들의 자기 회고나 이제 경험담 등을 들어보면 어느 술자리건 간에 이제 특히나 남자들이 모인 술자리는 군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군대 얘기의 맨 마지막에는 이제 뭐 두드려 맞던 이야기 그러다가 에이 기분 나쁜데 왜 그 얘기를 또 꺼내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30대, 40대 남성들이 좀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다 보니까 군은 1979년도부터였어요. 육군 명령을 통해 가지고 구타와 가혹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사그라지지 않았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문제가 지속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부대 뭐 아까 1960년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뭐 고참들이 뭐 놀리고 때리고 뭐 이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러겠습니까? 위에한테 배운 문화가 이제 전달돼가지고 그게 군대에선 당연한 것처럼. 그렇죠. 주로 보면 또 본인이 이제 신입이었을 때, 본인이 이등병이었을 때 당했던 부분들을 좀 이제 좀 화풀이하는 면도 있을 거고. 그렇죠. 내지는 또 군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경도되다 보니까 군인이라면 당연히 좀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예전에는 상당히 좀 팽배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다룬 그 뭐죠? 그 영화가 있어요. 네. 용서받지 못한 자. 네. 그 영화를 보시면 정말 군대 문화의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뭐 최근에는 뭐 계속 이런 구타 문제, 뭐 희롱 문제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서 구타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지켜지나요? 예. 최근에는 이제 구타를 금지를 했는데 그 대신에 이제는 얼차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합을 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구타가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구타는 하지 마라. 근데 뭐래도 이제 군대가 통제가 돼야 되니까 얼차려를 해라. 즉 기합을 줘라.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기합이나 구타나 그게 뭐 50보 100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징은 강압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강압에 의해서 이 권위를 인위적으로 이제 주입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군대는, 그죠? 구타나 기합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조직이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가게 되냐면, 군대라고 하면 한국군뿐 아니라 외국 군대도 그러면 구타가 빈번해야 되는 이야기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를테면 주한미군이나 일본의 자위대나 중국군도 그죠? 구타가 빈번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따지고 볼 때 우리 군에 대해서 군의 장병들이 이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이른바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구타가 자행돼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사병들의 감정 정서가 우리나라는 내가 지킨다. 라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약해서 나타나는 면이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내가 지킨다? 약간 좀 말이 안 맞죠. 전체 지휘권이 한미연합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실제로 이제 우리 군이라고 해봐야 작전 통제권이 상실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 지휘부는 뭐라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관리 체계로 나설 수밖에 없고 이른바 연대장님 한번 뜬다 그러면 3일 내내 청소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례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면 한 몇 시간 동안 땅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흠신 땅을 다 파고 나면 다시 묻으라고? 예, 다시 메워. 예, 뭐 이런 식의 끊임없이 뭔가 일을 막 만들어서 해야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병들이 그런 명령들에 대해서 이 명령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의 보편적인 이런 정서적 흐름들 자체가 한국군에 있어서 이른바 구타가 상당히 횡행했던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었고 오늘날에서도 구타는 금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사실상 55, 100보인 얼차려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재밌는 부분을 보면 군이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이른바 또 뭐죠? 21세기에 맞는 그런다라고 하면서 얼차려에 대한 규정을 상당히 이제 좀 세부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2005년도에 4월 달에 이제 일부 개정이 됐는데 병영 생활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차려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오전 8시에서 오후 20시, 즉 밤 8시죠. 자기 전까지. 예. 그 일과 시간 사이에서 얼차려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차려는 한 번 부여할 때 1시간을 넘을 수 없대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이내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이상의 얼차려를 줄 수 없는 것이고 1시간을 청구할 경우에는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 네? 뭐 이런 얼차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얼차려는 누가 승인할 수 있느냐? 소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승인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한 내무반의 내무반장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병들을 좀 기합을 줘야겠다. 라 그러면 소대장에게 이 제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소대장이 그 제기를 받고 그걸 인가를 하면 얼차려를 주는데 1시간을 넘을 수 없고 더 주게 될 경우엔 중간에 1시간 쉬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이가 없네요. 실제로 이런 이제 기합이라고 하는 것도 신체적 구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리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때리는 대신 기합을 주겠다는 발상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군의 기본 문제가 우리 병영 문화의 기본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가지고 아직도 군국주의 문화의 잔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우리 군의 뿌리 깊은 구타 문화와 이 기합 문화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 그거는 바로 고위 장교들이죠. 예. 그 사람... 아무렴 육군 참모총장이 사단장에게 기합을 주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인트 깔지 않을까요? 사단장이 대대장에게 그죠? 아니 이거 1대 대장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완전군장 해가지고 연병장이 집합 그런 자체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위 장성으로 간다면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다들 또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걸리는 문제가 다르게 존재하겠죠.
이를테면 뭐 진급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병영 내에서의 좀 이를테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좀 과도하게 부여한다든지 뭐 그런 면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따지고 볼 때 이 기합이라든지 구타와 같은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병들에게 제기되는 그런 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갑자기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뭐죠? 예능 프로 용감한 사나이인가? MBC에서 네. 연예인들이 네. 군부대 생활하는 거 네, 네. 거기서 뭐 아기병사도 박경식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떠올라요. 그 서경석 씨 네. 이분이 이제 군대 갔는데 군대 갔을 때 TVB 프로그램에서 네. 그 한번 인터뷰하러 온다 그러니까 그 완전 군부대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음부터 그 인터뷰하러 오지 말라고 네. 말렸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유행했던 그 레미제라블 패러디야. 네. 그 뭐 밀리터리 뭐 있었잖아요. 공군 네. 눈 치우는 거.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 1병인가 2병이 뭐 면회가 왔는데 애인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눈 치우는 것 때문에 뭐 시간 뭐 통제하고 이런 예. 솔직히 웃긴 얘기지만 이게 일상화돼 있다는 것이 아직도 군대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우리 하급 병사들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그 사람을 존중해주기보다는 이런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나네요. 저도 저기 훈련소 시절에 한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겨울에 훈련 받았는데요. 눈이 오는데 눈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눈이 그치면 치워야지. 눈이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눈이 그칠 때까지 계속 치우는 거다. 그래요. 공군은 눈이 내리면은 쓰레기가 내린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제 이 군이라고 하는 게 그런 비상시에 예를 들어 공군부대 활주로 같은 부분은 계속 치워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은 공군부대 언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다못해 가지고 이 훈련소 내에 그죠? 뒤에 복도나 마당. 예. 이를테면 뭐 중대장님이나 이 뭐 고위 장교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군화가 젖는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제 군화가 젖는다. 사병들을 동원하는 거는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있네. 그건 너무 심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이 남자는 군대를 한번 갔다 와야 해요. 사나이가 군대를 가야 사회가 뭔지, 집단이 뭔지 그런 동료애도 느낄 수가 있고 철이 든다고 하죠. 군대가 밖에서 보면 안 좋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무반에서는 동료들 간의 우정도 있습니다. 그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아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로서. 이거는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논란은 그냥 종결됩니다. 그럼 외국 남자들은 아무도 남자가 없겠네요. 왜요? 네. 왜냐면은 외국 남자들은 군대 안 가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가의 모든 남성을 일률적으로 징집하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네요. 서방 국가라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정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여성도 간다고.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을 보면 어디 봐도 온 국가에 그죠? 이 전체 남성들을 군대로 징집하는 그런 징병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남자가 된다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미국에는 남자 같은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남자들은 전부 다 들떨어진 그죠? 그런 논리로 귀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된다 이 논리는 너무나 억지스러운 것이죠. 남자는 군대를 다녀야 된다. 이 말이 유독 한국에서만 번지는 이유가 뭐냐고 보면 저는 아마 이런 부분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죠. 왜요? 네. 얼마나 정치적인 면으로 봐도 억울한 일이 많고 경제적으로 봐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저임금이 그죠? 예, 시급이 5,000원도 안 되는 이 현실에서 그래도 버티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군대를 안 갔다 오면은 반발을 한다는 거죠. 예. 반발도 하고 우리 징병제다 보니까 취업 거기 보면은 네. 군 미필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취업에도 영향을 주네요. 예. 그리고 또 뭐 이런 이제 막 사회 생활을 할 때 반발을 하거나 뭐 이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뭔가 모난돌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모난돌을 다듬어야 되는데 군대를 가야 다듬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보고도 그냥 눈 덮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논리 자체가 너무나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징병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몇 개만 징병제인데 징병제가 실행되고 있다. 모든 사람 대부분 남자는 다 웬만하면은 군대에 갔다 와야 된다. 이런 거에 따르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예, 이 징병제는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군대에 와서 복무하게 만드는 이 강제적인 병역 제도죠. 그렇죠. 강제적인 병역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대에 안 오면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죠? 맞다. 군대 안 갔다 오면은 그 시기가 지나서 안 되면 뭐 수배 같은 거 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군 정당한 도피자. 예, 군 도피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징집 영장이 나왔는데 거기에 불응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징집 영장을 계속적으로 이제 거부를 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이제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모든 남성은 병역법에 의해서 만 19세가 되는 해에 일무적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되고 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이제 징병검사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 의해서 징지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징병제 자체가 개개인의 이제 선호도 이것을 떠나가지고 모든 남성에게 일률적으로 이제 부과하는 것으로서 징병제를 택하면 물론 이제 남성들 중에는 또 군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해병대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럼 그런 사람들 외에 군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나 뭐 종교적 신념에 의해 가지고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기독교 일부 그죠. 여호와의 증인이죠. 네네네. 그쪽에서는 양심적 예. 병역 거부자. 이 집총 거부, 총을 드는 것 자체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이제 뭐 그건 그 사람들의 종교가 그렇다 보니까 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들이 어찌 보게 된다면 군대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최근에 와서는 뭐 여러 가지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대체복무 제도도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징병제는 국제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죠. 독일도 이제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나라들을 보면 체코는 2004년도, 불가리아는 2007년도에 징병제를 폐지했고, 네덜란드는 이제 90년대 때 국가배상 사태가 아니라면 평화시에서는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정부는 바로 또 나오게 되는 게 북한의 이 남침 가능성 이것이 이제 제기가 되는데 징병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병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징병제를 악용하는 것이죠. 징병제 일부 징집 대상자들을 이른바 전투경찰, 정경, 예, 그리고 이제 의무경찰 제도를 만들어서 그 징집되는 청년들을 일종의 정치 행사를 막는 정치 집회를 막는 공권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전투경찰 순경, 즉 전경은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의무 전투경찰 순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투경찰은 현역 육군 소속 훈련병 중에 육군 훈련소에서 차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략 한 2011년만 해도 한 7,000명 가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무경찰은 본인 지원에 따라서 나타나긴 합니다만 대략 16,000명 가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군대가 70만인데 그 중에 뭐 이른바 이제 이 의무경찰 다 합치면 25,000명 가량이 되죠. 네. 이게 뭐 큰 규모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한국의 경찰 공무원이 전체가 1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경찰이 10만 명이 되지 않는데 이 4분의 1이네. 예. 25%. 2만 5천 명 가량이 의무경찰이에요. 예. 그러면 상당히 이제 공권력, 치안의 상당 부분을 징병제를 이용해서 공권력을 늘리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기를 다루는 군대의 특성상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대를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네. 그것은 뭐 해병대, 내지는 또 밀리터리 마니아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청년들도
이 총기를 다루기 때문에 자칫 주의를 잘 못하게 되면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징병제를 채택해버리면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 그죠? 네. 그리고 막 이런 걸 막 강압적인 그런 걸 싫어하는 뭐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도 위험한 무기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사실 여기에서 군대가 더욱더 강압적이고, 그죠? 분위기를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죠. 뭐냐면은 군대 가기 싫어하는 애를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예. 얘한테 총을 줘가지고 총을 쏴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군대의 특성상. 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체 군대 분위기가 매우 강압적이고 그리고 매우 이른바 군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징집된 청년들은 반면에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그죠? 휴가 때 어떠한 이제 사고를 내는 그런 많지 않습니까? 휴가 중에 장병이 다시 이제 탈영하는 경우도 있고, 예, 탈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휴가 나와가지고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가지고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절망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보면은 이 징병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군대의 잘못된 강압적인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아까 뭐 하나 예도 들었습니다만 군대 내 사고 위험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이제 군대 내 사고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군대 자살이죠. 예, 군대 자살이 제일 큰 문제인데 2005년도에 64명, 2006년도에 77명 점점 늘고 있고 2010년에는 82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려 매년 수십 명의 우리 청년들이 네. 군대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엔 또 이제 군대 내에 이런 자살 사고 외에 병영 내의 성폭력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좀 사회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접수한 자료에 따르면요.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대략 한 1년 6개월쯤 되죠. 네. 이 기간 내에 병영 내에서 나타난 성범죄가 모두 71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따지고 본다면 남성 간의 이러한 이제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뭐 성추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사건들이 이제 사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러한 성범죄가 인권센터에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접수된 게 이 정도면 접수되지 않았을까 하면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성범죄라고 하는 부분이 좀 그 특징이 있는데 피해자가 네.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약자가 보통 당하죠. 그렇죠. 근데 또 이 남성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동성 간에 이런 이야기하기 문제란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또 이제 한국 사회도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참 안타깝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징병제 자체가 실제로는 저희가 좀 전환을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어날 수 없는 논리가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남침 가능성. 네. 북한 쳐들어오면 어쩔 거냐. 그 논리로 모든 게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남북 통일을 이제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다못해 가지고 새누리당도 지금 통일을 당 강령이 있어요. 예. 대한민국 통일.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야기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북 간의 신뢰를 복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의 이 군사적 대치 국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전쟁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대화로 해야죠. 그렇죠. 지난 6.25 전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로지 평화통일로 나가야 되는 건데 평화통일 나가는 길에서 이 군에 대한 이 징병 문제 일괄적인 이러한 징병 문제는 반드시 좀 더 좋은 국방 정책으로 이렇게 좀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갑이다에 출연하고 있는 거친 숨소리 김대규입니다. 자,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방송 그리고 갑으로 보는 방송 주권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계속 방송할 수 있게 되는 데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송 하나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탄압받은 정당 또는 탄압받는 방송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축구방송에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알려야 될 진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더 보태주시고 민들레 홀씨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급 호텔 러비에 득식을 거리는 매춘 관광의 호사한 장녀들과 함께 오늘은 한국 군대 군 내에서 벌어진 병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아주 꽃다운 나이라고 하죠. 20대 초반. 대부분 군대에 갑니다. 그 군인들, 우리 사병들 마음속에는 어찌됐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2년간 잘 복무해서 나오고 있다는 마음이 대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생활과 이런 데서 계속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잘못된 강압적인 군대 문화, 그리고 징병제, 군대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의 젊은 청춘들이 막말 이런 얘기합니다. 2년간 썩으러 간다. 이런 문화 상당히 안타깝다. 실질적으로 누구나 군대 가는 게 자랑스러워지고 정말 내 조국을 지키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려면 잘못된 군대 문제를 병역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근데 그 개선이 그냥 무슨 뭐죠? 아까 말씀드린 그 얼차려 규정 그런 걸 세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근본적인 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심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강압하고 통제하는 문화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그 작전지휘권도 없고 북의 남침에 대비해 뭔가 이런 방식으로서 계속 안보관을 심어주고 이런 인식을 심어줄 때는 우리 군대에서 제대로 된 문화는 자리 잡히기 어렵다 해서 나라의 징병제도에 대한 진지한 검토, 그리고 군인들에게 무엇을 심어줄지에 대한 이런 것이 검토가 되면서 왜곡된 병역 문화를 바꿔나가야지만 누구나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군대를 불명예 상관왕, 사관왕이 아니라 믿음에 이런 걸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 군대 군사부자는 오늘로 이제 방송을 마칠 텐데요. 쭉 8번에 걸치돼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우리 철수 씨가 좀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예. 일단 이제 우리 군이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미국의 입김이 가장 센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한미동맹 문제. 한미동맹 문제가 지난 사실 70년이 다 되고 있죠. 68년이죠. 네. 68년간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한국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을 파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국방 영역이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또 가장 크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게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세우는 부분은 사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5,000년에 관한 역사가 기본적으로 외세의 침략에 대항한 그런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국방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이나 중국, 미국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오로지 확고한 안보 태세는 또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남북은 평화통일로 나가야 될 것이며 평화통일로 나가는 길에서 지금의 이 왜곡된 국방정책 이 부분을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빨리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는 추석 특집 방송으로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자유의 구호가 넘쳐 흐르는 이 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 잘려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에 채찍 아래